그날 밤 강원도 외곽의 작은 마을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천둥 소리와 빗줄기 소리 넘어 한 늙은 농부의 눈에 개울가에서 이상한 것이 들어왔다. 대나무 가지 사이에 걸려있는 커다란 검은색 여행 가방이었다. 가방을 열자 역한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그 안에는 투명 비닐에 쌓인 토막난 시신이 들어있었다. 한 남자의 시신, 바로 자신의 남편이었다. 소문은 불길처럼 빠르게 번져나갔다. 평화롭던 마을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다. 누가 이토록 잔인한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현장에 남겨진 작은 단서, 피 얼룩이 묻은 긴 머리카락 한 올에서 모두를 경악하게 할 사실을 밝혀냈다. 그 머리카락의 주인은 바로 아내였다. 늘 상냥하고 조용하며 집 앞 작은 구멍가게에서 성실하게 일하던 바로 그 여자였다. 하지만 그녀의 차분한 미소 뒤에는 그날 밤보다 더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마을에서 가장 냉혹한 범죄 이야기의 시작을 알린 그날 밤 강원도 청계리 마을에는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바람은 젖은 흙냄새와 논두렁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를 실어 날랐다. 잿빛 하늘 아래 남한강으로 흘러드는 개울은 고요해 보였다. 수면은 짙은 녹색 부평초로 빽빽하게 뒤덮여 있었다. 그 고요한 우기의 밤이면에 끔찍한 비밀이 숨어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새벽이 다가왔다. 공기는 여전히 축축했고 차가운 기운이 살갗에 스며들었다. 67의 늙은 농부 박진수 씨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났다. 그는 논에 물을 대기 위해 긴 대나무 장대를 준비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거의 매일 해오던 단순한 일과였다. 이제 논과 개울, 그리고 자연의 소리만이 그의 친구였다. 오늘따라 물이 좀 불었군.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개울에 장대를 넣었다. 그는 검은 물 위를 덮고 있는 녹색 잎사귀 층을 가르며 천천히 장대를 밀었다. 하지만 부평초 더미 사이에서 무언가가 그의 손을 멈추게 했다. 물에 반쯤 잠긴 크고 검은 물체였다. 흙투성이의 낡은 여행 가방처럼 보였고 자물쇠는 휘어져 있었으며 손잡이에는 여전히 끈이 묶여 있었다. 박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확인하려 했었다. 평생을 살면서 개울에 떠내려온 별의별 이상한 것들을 다 보았다. 슬리퍼, 자전거 타이어, 심지어 아이 인형까지. 하지만 이렇게 크고 무거운 가방은 처음이었다. 이걸 버린 놈은 분명 도시놈일 거야. 그는 생각했다. 호기심이 서서히 두려움을 밀어냈다. 그는 장대를 박아 가방을 개울가로 끌어당겼다. 가방이 땅에 닿자 쿵하는 무거운 소리가 들려 등골이 오싹해졌다. 무게가 장난이 아니었다. 박 노인은 허리를 굽혀 녹슨 지퍼를 조금 열어보려 했다. 하지만 축축한 공기가 작은 틈으로 스며들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풍겨왔다. 진흙 냄새도 동물의 사체 냄새도 아니었다. 그보다 더 날카롭고 비릿하며 코를 찌르는 냄새였다. 그는 코를 막고 한 걸음 물러섰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이 떨렸다. 박 영감님, 거기서 뭐 하세요? 이웃집 최옥자 씨가 멀리서 불렀다. 그녀는 박 노인이 개울가에 뻣뻣하게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웬 가방이 하나 있는데 냄새가 아주 이상해요. 그가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나가던 몇몇 주민들이 호기심의 걸음을 멈추고 다가왔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았고 마을 청년 중 하나인 이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의 지퍼를 끝까지 당겼다. 순간 축축했던 아침 공기는 섬뜩하게 변했다. 두꺼운 흰색 비닐에 쌓인 가방 안에는 빛바랜 젓갈색이 보였다. 비닐 틈으로 손가락 하나가 삐져나와 있었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최옥자 씨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박 노인은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이제 활짝 열린 가방을 텅 빈 눈으로 바라보았다. 맙소사, 사람 시체잖아. 그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몇 분 만에 소문은 온 마을로 퍼져나갔다. 청계파출소에서 온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아침의 고요를 깼다. 개울가를 따라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쳐졌다. 주민들은 멀리서 웅성거렸고 일부는 기도를 했으며 일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강원지방경찰청 수사팀장인 한태석 경감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는 파란 방수포 위에 놓인 검은 가방을 응시했다. 더 이상 손대지 마세요. 과학수사팀 부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몇몇 경찰관들이 마스크를 준비하는 동안 가방 안의 비닐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공기가 멈춘 듯했다. 토막난 사람의 시신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다. 비닐과 투명 테이프로 겹겹이 쌓여 있었다. 옷 조각 사이에는 피 얼룩이 묻은 긴 갈색 머리카락 한 올이 붙어 있었다. 한 팀장은 그것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건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야.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자의 소행이다. 청계리의 평온했던 아침은 마을에 누구도 잊지 못할 하루로 변해버렸다. 청계리 개울에서 가방이 발견된 지 이틀 후 춘천의 하늘은 다시 짙은 구름에 뒤덮였다. 비가 천천히 내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원의 뒤뜰을 적셨다. 차갑고 포르말린 냄새가 진동하는 부검실, 형광등 불빛이 이제는 조각난 채로 남은 시신 위에서 창백하게 반사되고 있었다. 그는 35살의 트럭 운전사 강민호, 검은 가방 속에서 발견된 시신의 주인이었다. 젊은 법의관 윤서연 박사는 부검을 시작하기 전 몇 초간 말없이 서 있었다. 끔찍한 사건들을 다루는 데 익숙했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다.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들은 너무나 깔끔했다. 모든 뼈의 관절 부위가 마치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아는 손에 의해 잘린 듯 깨끗했다. 이건 당황해서 저지른 짓이 아닙니다. 그녀가 부검대 옆에 서 있던 베테랑 형사한테서 팀장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어디를 잘라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한 팀장은 대답 없이 시신에 붙어있는 옷 조각만을 응시했다. 마르기 시작한 핏자국이 묻은 작업복이었다. 오세올 사이에서 그는 길고 붉은 빛이 도는 갈색 머리카락 한 올을 발견했다.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머리카락을 들어 작은 시험관에 넣으며 그는 낮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DNA 샘플 채취해서 이 머리카락 주인이 누군지 알아내세요.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는 무거운 시계추 소리 같았고 그 차가운 공간 속에서 시간은 평소보다 더 느리게 흘러가는 듯했다. 2023년 5월 15일 마침내 DNA 검사 결과가 강원지방경찰청 수사과에 도착했다. 국가수 중앙법의학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 머리카락은 34살의 여성 고은영의 유전자 프로필과 일치했다. 피해자의 아내였다. 사무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한 팀장은 손에 든 보고서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다가 속삭였다. 아내라고. 몇몇 형사들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일부는 바닥을 응시했고 일부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마을 주민들의 기록에 따르면 고은영은 착하고 상냥하며 집 앞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여자로 알려져 있었다. 매일 아침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이웃에게 작은 외상을 주기도 했다. 그 누구도 그녀의 이름이 이 차가운 법의학 보고서에 등장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날 오후 경찰차 2대가 청계리 논길에 있는 연두색 페인트가 칠해진 집 앞에 멈춰섰다. 구멍가게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몇 개의 라면 봉지와 커피 믹스가 여전히 깔끔하게 진열되어 있었다. 집 안에서 고은영이 머뭇거리는 걸음으로 나왔다. 그녀는 옅은 파란색 실내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급하게 쓴 스카프 뒤로 감춰져 있었다. 고은영 씨 맞으십니까? 한 경찰관이 물었다. 네, 제가 고은영입니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한 팀장은 영장을 보여주며 말했다. 개울에서 발견된 가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고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옅은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그 가방, 뉴스에서 들었어요. 하지만 전 아무것도 몰라요. 잠시 집안을 좀 봐도 되겠습니까? 한 팀장이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네, 들어오세요. 경찰관들이 각 방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부엌 바닥에는 닦아냈지만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짙은 얼룩이 남아 있었다. 세탁 바구니에서는 찢어진 대형 비닐봉지와 고무장갑이 발견되었다. 모든 것이 증거물 봉투에 담겼다. 한 팀장은 거실에 서서 화장대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강민호는 웃고 있었고 고은영은 그의 옆에 있었다. 하지만 사진 속 그녀의 미소는 어딘가 평평했다. 행복해서가 아니라 그래야만 해서 짓는 미소 같았다. 해가 질 무렵 고은영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아직 피의자로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신분은 공식적인 감시 대상 목록에 올랐다. 조사실에서 고은영은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다. 눈은 불안하지 않았고 손은 떨리지 않았다. 제 머리카락이 왜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아마 남편 옷을 빨래할 때 제 머리카락이 빠져서 붙었을 수도 있죠. 한 팀장은 그녀를 날카롭게 응시했다. 강민호 씨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그 폭우가 내리기 전날 밤이었어요. 가게 돈 문제로 조금 다퉜어요. 그 사람이 화를 내고는 나가버렸죠. 전 동네 정자에서 술이나 마시러 간 줄 알았어요. 그 후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녀의 대답은 너무 빨리 막힘없이 흘러나왔다. 한 팀장은 첫 번째, 거짓말은 항상 망설임 없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몇 시간 후 다른 방에서 디지털 포렌식 팀이 휴대폰 통신 기록 추적 결과를 보고했다. 강민호의 휴대폰은 5월 12일 밤 10시 10분에 마지막으로 활성화되었고
5분 후에 완전히 꺼졌다. 그 직후 고은영의 휴대폰에서 3개의 다른 번호로 카카오톡 메시지가 전송되었다. 메시지 내용은 거의 동일했다.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또 화를 내요. 무서워요. 한 팀장은 그 메시지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가 중얼거렸다. 3개의 메시지를 3명의 다른 사람에게. 그들이 누구지? 모니터 화면에 3개의 번호와 함께 다른 이름이 나타났다. 최시우, 김동현, 그리고 박지훈. 나이와 배경이 모두 다른 3명의 남자였지만 같은 날 밤에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 한 팀장은 의자의 등을 기댔다. 강민호의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사진 속 강민호의 눈은 마치 참아하지 못한 말을 담고 있는 듯했다. 피로와 체념이 뒤섞인 눈빛, 마치 나쁜 일이 닥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한 팀장은 생각했다. 경찰서 밖으로 밤이 내렸다. 양철 지붕 위로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불안한 도시에 긴 숨소리 같은 소리를 냈다. 사무실 안, 모니터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증거 게시판을 바라보는 한 팀장의 얼굴을 비추었다. 머리카락 사진, DNA 결과, 그리고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 그는 수첩에 한 문장을 적었다. 사랑이 무기가 될 수 있다면 거짓말은 그 총알이다. 그날 밤 고은영의 이름은 잠재적 피의자로 공식 기록되었다. 체포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이제 감시하에 놓였다. 한 팀장은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이제 막 게임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아직 몰랐다. 그날 밤 고은영에게서 메시지를 받은 3 남자, 최시우, 김동현, 박지훈이 단순한 살인사건보다 더 큰 어두운 퍼즐의 다음 조각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어쩌면 그는 생각했다. 이것은 단지 한 남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이 어떻게 잘못 사용되었을 때 가장 조용한 살인도구로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강민호가 실종된 지 2주가 지난 후 청계리 마을의 분위기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기 시작했다. 거의 매일 오후에 비가 내려놓은 사이에 작은 길들은 젖고 미끄러웠다. 연두색의 작은 구멍가게 테라스에 고은영은 홀로 앉아 텅 빈 길을 바라보며 커피잔을 쥐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동정의 눈길로 보았다. 은영 씨, 참 안 됐어. 그들이 말했다. 남편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아서. 그녀는 모든 인사에 힘없는 미소로 답했고 때로는 고개를 숙였으며 때로는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그 부드러운 얼굴 뒤에서 고은영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기도가 아니었고 희망도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게임이었다. 동정심은 그녀의 첫 번째 무기였다. 그녀는 마을 주민 단체 카톡방에 메시지를 남겼다. 민호 씨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없으니까 집이 너무 텅 비었어요. 그 메시지에는 기도 이모티콘과 위로의 말들이 답으로 달렸다. 하지만 수백 개의 메시지 속에서 3 사람은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읽었다. 최시우, 김동현, 그리고 박지훈이었다. 최시우는 31살의 남자로 예전에 가게에 자주 들러 커피를 사며 가벼운 농담을 던지곤 했다. 김동현은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몇 번 집에 가전제품을 고치러 왔었다. 박지훈은 가게에 물건을 자주 배달해주던 젊은 택배 기사였다. 배경은 모두 달랐지만 3 남자에게는 한 여자의 부드러움에 쉽게 마음이 움직인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날 밤 고은영은 최시우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다. 잠이 안 와요. 그 사람 없으니까 너무 공허해요. 김동현에게는 아까 가게 전기가 잠깐 나갔었어요. 혼자 있으니 무서웠어요. 그리고 박지훈에게는 어제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지훈 씨는 참 착한 사람 같아요 라고 보냈다. 그 단순한 말들은 부드러운 흙에 심어진 미세한 씨앗과 같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씨앗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다. 최시우는 매일 밤 안부를 묻고 함께 있어주겠다고 제안하는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김동현은 더 자주 찾아왔고 때로는 이유 없이 그저 고은영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박지훈은 배달할 물건이 없어도 그녀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멈춰서 인사를 건넸다. 고은영은 어떤 약속도 없이 감정을 자극하는 법을 알았다. 언제 강한 척해야 하고 언제 연약해 보여야 하는지 이해했다. 최시우가 국밥을 사들고 왔을 때 고은영은 눈시울을 붉히며 그를 맞았다. 이런 음식이 그리웠어요. 민호 씨는 집에 잘 안 들어왔거든요. 그 말은 최시우에게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했다. 김동현에게는 두려움과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그는 어느새 그녀를 단순한 고객 이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한편 아직 젊고 쉽게 감탄하는 박지훈에게는 항상 부드러운 톤으로 칭찬했다. 젊었을 때 민호 씨를 닮았어요. 그 말에 그의 피가 뜨거워지고
얼굴이 붉어졌다. 그 후로 고은영의 모든 메시지는 그가 거절할 수 없는 작은 명령이 되었다. 3주도 채 안 돼요. 세 남자는 고은영을 중심으로 도는 작은 행성이 되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연민과 신뢰를 퍼뜨리기만 하면 되었다. 각 사람에게 그녀는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다. 최시우에게는 부드러움을, 김동현에게는 진심을, 박지훈에게는 따뜻한 관심을.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고은영은 벽에 걸린 강민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오랫동안 허공을 응시했다. 미안해. 그녀가 속삭였다. 난 그저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야. 그녀는 자신을 사랑했던 부분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다른 부분은 이미 죽었다고 스스로를 확신했다. 한때 알았던 사랑과 함께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이것이 죄가 아니라 단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라고 자신을 설득했다. 5월 셋째 주, 다시 폭우가 내렸다. 최시우가 그날 밤 큰 우산을 들고 찾아왔다. 고은영이 집 앞 대나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계속 슬퍼만 하면 안 돼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고은영은 그를 바라보았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민호 씨가 화난 상태로 돌아올까 봐 무서워요. 가끔 폭력적일 때가 있거든요. 최시우는 침묵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만약 그가 당신을 다시 아프게 하려 한다면 내가 상대하겠어요. 작은 미소가 고은영의 입가에 떠올랐다. 눈까지는 닿지 않는 미소였다. 시우 씨는 좋은 사람이네요. 하지만 당신이 다치는 건 원치 않아요. 그 말은 오히려 최시우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그는 누구로부터인지도 모른 채 고은영을 지켜야 한다고 느꼈다. 며칠 후 김동현이 돌지 않는 선풍기를 고치러 왔다. 고은영은 의자에 앉아 그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민호 씨가 생명보험에 든 후부터 변했어요. 자기가 죽으면 내가 큰 돈을 받게 된다고요. 무서워요, 동현 씨. 김동현은 작업을 멈추고 걱정스럽게 그녀를 쳐다보았다.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말해요. 고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어깨를 잠시 쓰다듬었다. 그것만으로도 김동현은 이성을 잃기에 충분했다. 한편 박지훈은 매일 오후 식용유, 가스통, 쌀 같은 작은 주문품을 가져왔다. 고은영은 항상 부드러운 미소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훈 씨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세상 모든 남자가 당신 같다면 세상은 평화로울 텐데. 젊은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인 채 가슴이 두근거리며 떠나갔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고은영에게서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그는 생각 없이 이를 팽개치고 달려갔다. 짧은 시간 안에 고은영이 짠 실들이 서로 얽혔다. 세 개의 마음, 세 개의 방향이었지만 모두 그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언제 기다려야 할지, 언제 줄을 당겨야 할지 알았다. 모든 메시지, 모든 시선은 그녀가 계획한 밤을 향한 작은 발걸음이었다. 5월 12일 밤, 하나의 메시지가 발송될 것이었다. 세 남자의 운명을, 그리고 그녀 자신의 운명을 바꿀 메시지. 계획이 있기 전날 밤, 고은영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오직 두려움을 오래전에 잃어버린 여자의 차가운 반사광만이 있었다. 오늘 밤 모든 게 끝날 거야. 그녀가 속삭였다. 나를 약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사라질 거야. 그녀는 창밖 하늘을 보았다.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청계리 논 사이로 울려 퍼졌다. 거실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라 게임의 지배자가 된 것을 아는 여자의 미소였다. 그리고 약속된 그 밤은 고은영이라는 여자의 부드러움 뒤에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우며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날 밤 5월 12일 초저녁부터 비가 내렸다. 청계리 마을은 옅은 안개에 휩싸였고 가로등은 젖은 바나나 나무들 사이에서 약하게 깜빡였다. 작은 골목 끝 연두색 페인트가 칠해진 집에서 고은영은 대나무 의자에 앉아 손바닥 위에서 빛나는 휴대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입력한 메시지는 3번이나 지워졌지만 손가락은 항상 다시 그 문장을 써 내려갔다. 오후부터 고은영은 강민호의 동료 기사로부터 남편의 트럭이 집으로 오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그녀는 오늘 밤 강민호가 올 것이고 평소처럼 술 냄새를 풍기며 의심 가득한 눈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고은영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 그림자를 보았다. 창백하고 차분했지만 눈에는 두려움과 결의 사이에서 무언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타자를 쳤다. 시우 씨,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또 화를 내요. 무서워요. 그녀는 문장을 다시 읽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메시지는 밤 10시 15분에 전송되었다. 도시 건너편 강원도 국도 근처의 작은 포장마차에서 최시우는 두 친구와 함께 앉아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고 화면에 은영 씨라는 이름이 떴다. 그는 메시지를 열었고 가슴 속 무언가가 갑자기 긴장했다. 그는 고은영의 부드러운 목소리, 젖은 눈,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오면 무서워요 라고 말하던 방식을 떠올렸다. 최시우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먼저 갈게. 그가 급하게 말했다. 친구가 잠시 말렸지만 최시우는 이미 주차장으로 달려가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있었다. 비는 더욱 거세졌고 가로등 불빛이 헬멧 유리에 희미하게 번졌다. 포장마차에서 고은영의 집까지는 불과 7km였지만 그날 밤은 피할 수 없는 무언가를 향해 가는 여정처럼 길게 느껴졌다. 한편 집에서 고은영은 식탁을 준비하고 있었다. 접시 2개, 잔 2개, 그리고 반쯤 남은 소주 1병. 숟가락을 놓을 때 손이 약간 떨렸다. 마음속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것이 그녀가 원했던 자유의 대가일까? 문이 삐걱거렸다. 강민호가 젖은 몸으로 무거운 걸음걸이로 들어왔다. 아직 안 잤어?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뭐 좀 차렸어요. 고은영이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강민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쳐다보다가 자리에 앉아 소주병을 열고 한 모금 들이켰다. 착한 척 하지 마. 그가 차갑게 말했다. 네가 날 싫어하는 거 알아. 고은영은 고개를 숙였다. 대답하고 싶었지만 말은 소용없게 느껴졌다. 밖의 빗소리는 점점 거세져 작은 집을 소리의 장막 속에 가두는 것 같았다. 몇 분 후 문에서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강민호는 날카롭게 돌아보았다. 이 밤중에 누구야? 고은영은 놀란 척하며 일어섰다. 이웃인가 봐요. 그녀가 문을 열자 최시우가 서 있었다. 몸은 흠뻑 젖었고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다. 은영 씨,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거의 묻혔다. 강민호가 일어섰다. 술 때문에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넌 누구야? 최시우는 그를 쳐다보다가 고은영을 보았다. 혼란스러웠다. 그 순간 두려움과 분노가 하나로 뒤섞였다. 고은영이 최시우의 팔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사람이 또 화를 내요. 그 말에 최시우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지키고 싶었다. 요청받은 적은 없지만 마음속으로 이미 한 약속처럼 강민호가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목소리 톤이 높아졌다. 내 집에 남자를 끌어들여? 고은영은 뒷걸음질 쳤고 최시우도 따라 물러섰지만 강민호의 시선은 불타올랐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최시우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혀가 굳었다. 고은영의 젖은 시선은 마치 그에게 버텨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터져버렸다.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 그리고 천둥 소리에 삼켜진 비명. 좁은 공간에서 시간은 빠르게 돌다가 멈췄다. 정적. 지붕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술 냄새, 그리고 목구멍에 걸린 숨소리만이 남았다. 최시우는 뻣뻣하게 서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난 그럴 의도가.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고은영은 그를 바라보았다.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당신은 그저 날 지켜주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녀가 마치 방금 실수를 저지른 어린아이를 달래듯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날 도와줘요. 나 혼자 두지 말아요. 최시우는 눈을 감았다. 고개를 숙였다. 죄책감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고 단 한 가지만 남았다. 이미 망가진 것을, 비록 잘못된 방식일지라도 바로잡고 싶은 욕망.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리며 모든 소리를 잠재웠다. 고은영은 창가로 걸어가 번개에 흔들리는 어둠을 바라보았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다. 방금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 즉 권력을 발견한 여자의 모습이었다. 침묵 속에서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게 자유일까 아니면 저주일까? 최시우는 여전히 떨며 뒤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고은영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전보다 더 차갑게. 이제 이걸 처리해야 해요.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목소리는 평탄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최시우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마치 자신의 삶의 모든 통제권을 넘겨준 사람처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비와 두려움으로 시작된 그 밤은 이제 섬뜩한 침묵으로 변했다. 밖에서는 물이 어두운 개울로 흘러가며 잊고 싶은 모든 흔적을 씻고 갔다.
고은영은 문지방에 서서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눈물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있었다. 감정도 분노도 없는 미소. 단지 한때 사랑했고 이제 자신의 그림자에 갇혀버린 사람의 자네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밤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태어난 죄는 결코 잠들지 않기 때문이다. 5월 11일 아침, 청계리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젖은 흙냄새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연두색으로 칠해진 집안에서는 침묵이 가슴을 짓누르는 차가운 안개처럼 느껴졌다. 고은영은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앞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눈에는 눈물이 없었고 오직 두려움을 거부하는 차가운 반사광만이 있었다. 맞은편에는 최시우가 허리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창백한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있었다. 우리 신고해야 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다. 고은영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신고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일부러 그랬다고 할 거고 나도 공범으로 감옥에 가겠죠. 그걸 원해요? 최시우는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당신은 그냥 날 한 번만 더 도와주면 돼요.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벽을 타고 흐르는 빗물처럼 차가웠다. 그러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최시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은 피로했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실수를 만회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가장 쉽게 조종당한다. 새벽녘, 두 사람은 비옷으로 몸을 감싼 채 뒷문으로 나갔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개구리 소리와 남은 이슬비 소리만이 들렸다. 진흙탕 길을 걸어 논으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은 진흙 자국을 남겼다. 최시우는 커다란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걸음마다 손이 떨렸다. 고은영은 말없이 뒤를 따랐다. 숨이 가빴다. 말도 기도도 없었다. 오직 부러지는 나뭇가지 소리와 무거운 숨소리뿐이었다. 안개 뒤로 첫 햇살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말 한마디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고은영은 문을 닫고 조용히 앉았다. 마음속은 평온했지만 텅 비어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바다처럼 고요했지만 아직 죽지 않은 파도를 품고 있었다. 다음 며칠은 느리지만 긴장감 속에서 흘러갔다. 최시우는 마을에서 사라졌다. 외지로 일하러 갔다고 했다. 고은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작은 가게를 다시 열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빨리 회복하는 것을 보고 놀라워했고 심지어 은영 씨 참 강하네요 라고 칭찬하기도 했다. 그녀는 그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래도 살아야죠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이미 방향을 잃은 사람의 옅은 그림자 같았다. 그 미소는 더 이상 강인함의 표시가 아니라 점점 깊어지는 심연을 가리는 가면이었다. 사흘 후 소식이 전해졌다. 한 이웃이 휴대폰을 들고 달려와 마을 뒷개울에서 검은 가방이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보여주었다. 고은영은 가게 앞에서 멈춰섰다. 몸이 굳었다. 순간 주위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만 들렸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들고 다시 손님을 맞았다. 머릿속으로는 이것이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오후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김동현이었다. 그는 고깃집에서 냉장고를 수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가게 TV에서 그 뉴스를 보았다. 은영 씨, 그 가방 집 근처 아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어색했다. 고은영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내리기 시작하는 비를 바라보았다. 네, 가깝긴 한데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왜요, 동현 씨? 김동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왠지 걱정이 돼서요. 마지막에 뵈었을 때 좀 달라 보이셨어요.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얼굴에.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고은영은 몇 초간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가끔은 믿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줄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말에 김동현은 침묵했다. 반대편에서 비가 지붕을 두드리기 시작하며 무거운 분위기를 더했다. 혹시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가 대답했다. 그날 오후 김동현은 고은영의 집으로 찾아왔다. 그는 검은 재킷을 입고 있었고 이슬비의 머리가 젖어 있었다. 고은영은 거실에서 따뜻한 차와 지쳐 보이는 미소로 그를 맞았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서워요, 동현 씨.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동현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고은영은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며 눈물이 천천히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 사람이 또 화를 냈어요. 전 그냥 제 자신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김동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마음속 무언가가 고은영이 무죄라고 믿고 싶어 했다. 그는 그녀의 떨리는 손, 젖은 눈을 보았지만 목소리는 차분했다.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고은영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속삭였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동현 씨. 하지만 좋은 사람들은 너무 빨리 믿어서 상처받는 경우가 많죠. 그녀는 다가가서 더 깊이 응시했다. 지금 당신이 필요해요. 그날 밤 김동현은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거실에 앉아 고은영이 두려움에 대해, 망가진 삶에 대해, 그리고 진실을 모른 채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녀의 말은 김동현의 생각을 서서히 덮는 안개와 같았다. 밤이 깊어 시계가 새벽 1시를 넘겼을 때 고은영이 나지막이 말했다. 부엌에 치워야 할 게 있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도와줘요, 동현 씨. 이번 한 번만. 김동현은 망설이며 일어섰다. 무슨 말씀이세요? 고은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눈물은 없지만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 속에서 김동현은 자신이 피할 수 없는 어두운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부엌으로 향했다. 희미한 술 냄새가 여전히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와 섞여 있었다. 그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몰랐지만 구석에 있는 찬장을 열었을 때 몸이 굳었다. 피도 시체도 없었다. 오직 공기 중에 숨어있는 공포의 잔해만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찬장을 닫고 오랫동안 침묵 속에 서 있었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김동현의 얼굴은 창백했다. 은영 씨,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고은영은 그를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전 그냥 살아남으려고 한 거예요, 동현 씨. 가끔은 살아남는다는 게 양심의 일부를 잃는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녀는 다가가 그의 손을 만지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정말로 날 걱정한다면 오늘 밤만 날 도와줘요. 김동현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느리지만 끊임없이 마치 끝나지 않는 기도처럼 마음속에서 무언가 금이 가기 시작했다. 옳고 그름, 사랑과 두려움 사이에서 그는 그날 밤 이후로 자신의 삶이 결코 같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고은영은 힘없는 미소로 그를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동현 씨.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이 제 말을 진심으로 들어준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위로를 주면서도 동시에 사람을 길 잃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벼랑 끝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게 만드는 노래처럼. 마음속으로 고은영은 누군가 자신을 도울 때마다 자신의 작은 일부가 천천히 죽어간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기에는 너무 멀리 와 있었다. 그날 밤 김동현은 자신도 모르게 고은영이라는 여자의 손으로 짜인 섬세한 그물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멀리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에 새로운 장을 가져올 또 다른 누군가의 그림자가 다가오기 시작했다. 검은 가방이 마을 뒷개울에서 발견된 지 4일 후 청계리 아침은 여전히 옅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축축한 공기는 젖은 흙과 썩어가는 참나무 잎 냄새를 실어 날랐다. 길모퉁이 작은 구멍가게에서 고은영은 느린 동작으로 선반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는 여전했지만 눈은 텅 비어 보였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잠시 멈춰서서 마치 그들의 목소리가 어두운 비 오는 밤에 무언가를 다시 불러올까 두려운 듯 나지막이 속삭였다. 고은영은 그저 미소 지으며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차분하게 그들의 인사에 답했다. 그 사건 이후 김동현은 거의 매일 찾아왔다. 때로는 빵을 가져오고 때로는 전선을 수리하거나 그저 앉아서 고은영과 차를 마셨다. 그는 무엇으로부터인지도 모른 채 그 여자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하지만 올 때마다 그는 항상 무거운 가슴을 안고 돌아갔다. 마치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을 집으로 가져가는 것 같았다. 마음속에서는 연민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자라났다. 덫에 걸린 것을 알면서도 떠날 수 없게 만드는 감정이었다. 어느 날 오후 4시경 낡은 오토바이 소리가 가게 앞에 멈췄다. 한 젊은 택배기사가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내렸다. 실례합니다. 고은영 씨에게 온 택배입니다. 그가 말했다. 고은영은 나와서 영수증에 서명한 후 정중하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기사님. 박지훈입니다. 그가 수줍게 대답했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고 그 짧은 시선 속에서 박지훈의 가슴 속 무언가가 이상하게 움직였다. 고은영의 얼굴에는 그가 잊을 수 없는 평온함이 있었다. 그날 이후로 박지훈은 더 자주 들렀다. 때로는 그냥 지나가며 인사를 하거나 때로는 다른 택배를 배달하는 척했다. 지훈 씨는 참 부지런하시네요. 고은영이 부드럽게 말했다.
박지훈은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그냥 돕고 싶어서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 평범한 말은 고은영에게는 활짝 열린 문과 같았다. 한편 김동현은 잠을 이루지 못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주 꿈에서 강민호의 그림자가 창가에 서서 빗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모든 것을 경찰에 털어놓으려 할 때마다 고은영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당신이 얘기하면 그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범인이라고 할 거예요. 김동현은 다시 입을 다물었다. 두려움은 죄책감보다 더 강하게 그를 가두었다. 마을의 다른 편에서 한 남자가 서류 더미로 가득 찬 방에서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강원지방경찰청 강력계 형사 한태석이었다. 그는 방금 검은 가방에서 나온 법의학 보고서를 받았다. 일주일 전 실종 신고된 청결이 마을의 화물 운전사 강민호라는 사람의 DNA와 일치하는 혈흔이 있었다. 한태석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또 청결이군. 그가 중얼거렸다. 그는 직접 현장에 가기로 결심했다. 그날 오후 한태석과 그의 동료는 마을 변두리에 연두색으로 칠해진 작은 집에 도착했다. 그는 문을 조용히 두드렸다. 안에서 부드러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고은영이 나타났다. 얼굴은 차분했고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다. 그녀의 검은 눈은 똑바로 쳐다보았다. 무슨 일이시죠, 형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강원지방경찰청에서 나왔습니다. 강민호 씨 실종 신고건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남편분이 맞으시죠? 고은영은 잠시 바라보다가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네, 하지만 일주일째 집에 안 들어왔어요. 외지로 일하러 간다고 했는데 저도 왜 아직 소식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탄했지만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뺨을 만졌다. 한태석은 그 작은 디테일을 주목했다. 그는 몸짓 언어를 읽는 데 익숙했다. 작은 움직임이 종종 말보다 더 정직했다. 잠깐 집안 좀 봐도 될까요? 한태석이 물었다. 고은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은 문을 바라보았다. 마치 무언가를 저울질하는 듯한 미세한 멈춤이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세요. 집은 깨끗했다. 너무 깨끗했다. 모든 테이블 표면은 방금 닦은 듯했고 바닥에서는 세제와 알코올 냄새가 섞여났다. 한태석은 천천히 걸으며 모든 구석을 훑어보았다. 이상한 것은 없었지만 바로 그 점이 그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는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돌아섰다. 고맙습니다. 남편분에게서 소식이 오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물론이죠. 고은영이 대답했다. 미소가 다시 나타났지만 그녀의 눈은 벽을 꿰뚫는 듯 똑바로 쳐다보았다. 한태석이 떠나자 고은영은 천천히 문을 닫았다. 그녀의 등이 나무에 기댔다. 그녀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똑똑한 사람이네.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너무 똑똑해. 그날 밤 김동현이 다시 찾아왔다. 그는 고은영이 희미한 불빛 아래 거실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얼굴이 창백했다. 경찰이 왔었어요?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고은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 씨에 대해 물어봤어요. 뭐라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들이 의심하고 있어요. 동현 씨. 나 혼자서는 안 되겠어요. 당신이 필요해요. 김동현은 침을 삼켰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제가 여기 있을게요. 나를 은영 씨라고 부르지 말아요. 고은영이 천천히 속삭였다. 그냥 은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순간 김동현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사랑과 죄책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사이에서 집 밖에서 박지훈은 낡은 오토바이에 앉아 희미한 불빛이 비치는 창문을 바라보았다. 왜인지는 몰랐지만 마음이 불안했다. 그는 그 여자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떠나려 할 때마다 고은영의 미소가 그를 붙잡았다. 내가 그녀를 오해한 거라면 마음이 편치 않을 거야. 그는 생각했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연기가 차가운 공기 중에서 흩어졌다. 그가 서 있는 곳에서 그는 그날 밤 자신의 운명의 선이 고요함에 물든 비밀과 교차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몰랐다. 집안에서 고은영은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머리카락은 풀려 있었고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고요함 속에서 아름다웠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은 모두 하나씩 떠나겠지만 나는 여기 남을 거야.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눈을 더 깊이 들여다보았다. 가끔은 멈추고 싶지만 이 얼굴을 볼 때마다 나는 이미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녀는 눈을 감고 남은 모든 인간적인 감정을 가라앉히려는 듯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밖에서는 비가 천천히 내리며 노란 가로등 불빛을 반사했다. 멀리서 안개 뒤편에
누군가 조용히 서서 그 집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동현도 박지훈도 아니었다. 조용한 발걸음과 날카로운 시선을 가진 그림자였다. 한태석은 멀리서 그 집을 다시 한번 바라보다가 자신에게 속삭였다. 진실은 결코 잠들지 않아. 그리고 그 그림자로부터 진실은 서서히 돌아올 길을 찾기 시작했다. 첫 방문 후 5일이 지난 후 한태석은 다시 청계리 마을로 돌아왔다. 참나무 사이로 여전히 옅은 안개가 내리고 있었고 아침 공기는 젖은 흙냄새를 품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날은 평범해 보였지만 한태석에게는 더 이상 평범한 날이란 없었다. 마을 뒷개울에서 그 검은 가방이 발견된 이후로 강원지방경찰청의 작은 사무실에서 그는 이미 수십 개의 붉은 점으로 지도를 표시해 두었다. 발견 장소 주변의 모든 집들이었다. 그중 하나는 강민호의 집이었다. 그의 아내는 너무 차분해 한태석이 조수에게 중얼거렸다. 보통 남편을 잃은 사람은 울지 떨리지 않는 손으로 차를 내오지 않아. 가자. 그날 아침 그는 마을 회관 근처의 다방에 앉아 조용히 대화하는 주민들을 관찰했다. 안경을 쓴 늙은 다방 주인 박 씨가 그를 궁금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형사님은 누구 찾으러 오셨소? 한태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나지막이 대답했다. 강민호 씨 아내 고은영 씨요. 박 씨의 얼굴이 약간 변했다. 그 여자 착해요. 상냥하고. 근데 남편이 사라진 후로 눈이 텅 빈 것 같아. 사람을 보는데 진짜로 보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 큰 비 오기 전날 밤에요. 남자 손님이 2번이나 집에 왔었다고 하더이다. 오토바이 소리가 뒤뜰까지 들렸다고. 한태석은 빠르게 메모했다. 확실한가요? 내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집 뒤에 사는 이웃이 그랬수다. 한태석은 여전히 안개에 덮인 고은영의 집으로 가는 작은 길을 바라보았다. 이곳에선 안개가 결코 거치지 않는군. 그가 중얼거렸다. 한편 고은영의 집에서는 앞에 작은 가게가 평소처럼 문을 열었다. 몇몇 아주머니들이 설탕과 커피를 사러 왔다. 박지우는 주문을 기다리며 바깥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 자신도 왜 항상 이곳으로 돌아오는지 몰랐다. 아마도 호기심 때문이거나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때문일 것이다. 지훈 씨, 저 생수통 좀 옮겨줄래요? 고은영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의 몽상을 깨뜨렸다. 그는 즉시 일어나 부엌으로 따라 들어갔다. 싱크대 근처에 생수통을 놓을 때 그의 눈은 방구석에 있는 낡은 천 조각을 스쳐 지나갔다. 오랫동안 빨지 않은 듯한 칙칙한 얼룩이 묻은 천이었다. 박지우는 침을 삼켰지만 고은영이 재빨리 빈 양동이로 그것을 가렸다. 그냥 오래된 행주예요.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지만 눈이 너무 오랫동안 그곳을 응시했다. 박지우는 미소를 지으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천의 그림자는 하루 종일 그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해가 질 무렵 김동현이 지친 얼굴로 찾아왔다. 눈은 충혈되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나 너무 피곤해, 은영아.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매일 밤 네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들려. 잠을 잘 수가 없어. 고은영은 그의 앞에 앉아 부드럽게 바라보았다. 너무 많이 생각해서 그래, 동현아. 가끔은 살아남기 위해 잊은 척해야 해. 하지만 그 형사, 한태석이 오늘 정비소에 왔었어. 나에 대해, 그날 밤에 대해 물어봤어. 고은영은 그의 손을 잡았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차가웠다. 그들이 다시 오면 그냥 우리 집 전기 고치는 걸 도와줬다고 말해. 그건 사실이잖아. 김동현은 고개를 숙였다. 숨이 가빴다. 그는 고은영이 다시 자신을 그물 속으로 엮어넣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항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그 여자의 얼굴이 멀리서 부르는 그림자처럼 계속 나타났다. 밤이 천천히 내리고 안개는 더욱 짙어졌다. 한태석은 고은영의 집으로 가는 작은 길을 따라 걸었다. 가로등은 희미했고 귀뚜라미 소리와 바람 소리가 서로를 쫓았다. 그는 울타리 앞에 멈춰서서 멀리서 그 집을 바라보았다. 커튼 뒤로 희미한 노란 불빛이 거실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두 개의 그림자를 드러냈다. 여자와 남자. 한태석은 작은 카메라로 조용히 사진을 찍었다. 그녀가 말한 대로 정말 혼자라면 그가 중얼거렸다. 저 남자는 누구지? 짧은 빛 속에서 그는 그 실루엣을 알아보았다. 오늘 아침 정비소에서 만났던 바로 그 남자였다. 김동현. 그가 속삭였다. 다른 방향에서 박지훈이 작은 소포를 들고 왔다. 그는 울타리 앞에서 서 있는 경찰을 보고 본능적으로 바나나 나무 뒤에 숨었다. 한태석이 떠난 후에야 박지훈은 용기를 내어 다가가 조용히 노크했다. 은영 씨. 대답이 없었다. 은영 씨, 택배예요. 문이 살짝 열렸다. 고은영이 긴장된 얼굴로 나타났다.
이렇게 밤늦게 오지 말아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박지훈은 재빨리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그냥 이거 전해드리려고. 오랜 고객이 맡긴 거예요. 그는 낡은 금속 열쇠가 든 작은 봉투를 건넸다. 고은영은 그것을 받아들고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길 조심해요. 박지훈이 떠나자 고은영은 손에 든 열쇠를 오랫동안 응시했다. 봉투 안에는 한 줄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네가 예전에 간직했던 열쇠, 아직 여기에 있어. 그 필체는 그녀의 혈액순환을 잠시 멈추게 했다. 그녀는 모든 획을 알아보았다. 그것은 강민호의 글씨였다. 그녀는 의자에 천천히 앉아 그 열쇠를 꽉 쥐었다. 그녀는 그 열쇠가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영원히 묻어버려야 했던 과거로 가는 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밖에서 박지훈은 삼거리에 멈춰서서 멀리서 그 집을 바라보았다. 아까 고은영의 눈에서 본 무언가가 그를 불안하게 했다. 두려움과 슬픔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느꼈다. 다른 편에서 한태석은 사무실에서 추가 법의학 보고서를 열었다.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가방 바깥 부분에서 희미한 지문이 발견되었다. 한 여성의 지문. 고은영. 한태석이 나지막이 읽었다. 그는 앞에 있는 칠판을 바라보았다. 이제 붉은 선들이 강민호, 김동현, 박지훈, 고은영이라는 이름들을 연결하고 있었다. 패턴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졌다. 고은영의 집에서는 방의 불이 하나씩 꺼졌다. 여자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낡은 금속 열쇠를 꽉 쥐고 있었다. 비가 천천히 창문을 두드리며 지나간 모든 이의 흔적을 지웠다. 그녀는 창문의 습기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만약 당신이 정말 아직 밖에 있다면 강민호, 더 이상 날 찾지 마. 그녀는 눈을 감았다. 멀리서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마치 빛의 칼이 안개를 꿰뚫는 것 같았다. 그 번개불 아래 누군가 가방이 처음 발견되었던 개울가에 서 있었다. 빛바랜 고은영과 강민호의 옛 사진을 들고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밤바람 속에서 나지막이 들려왔다. 영원히 숨을 수는 없어. 그리고 그날 밤 청계리는 처음으로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의문의 편지가 나타난 지 하루 후 비는 청계리에 멈추지 않고 쏟아졌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람은 젖은 흙냄새를 실어 날랐으며 양철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는 끝없는 리듬처럼 들렸다. 박지훈은 물건 배달 후 쉬는 작은 컨테이너 안에 앉아 있었다. 시선은 허공을 향했고 생각은 전날 밤으로 날아갔다. 창백했던 고은영의 얼굴과 낡은 금속 열쇠가 든 작은 봉투. 그 그림자는 거치지 않는 안개처럼 그의 머릿속에 달라붙어 있었다. 내가 왜 신경 쓰는 거지? 그가 호기심에서 불안으로 변한 감정을 떨쳐내려 했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잊으려 할수록 그 여자의 얼굴은 더 선명하게 떠올랐다. 한편 강원지방경찰청의 작은 사무실에서 한태석은 이틀 전 감시 결과를 담은 사진을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고은영이 한 남자 김동현과 함께 앉아 있었다. 한태석은 그의 얼굴에 붉은 원을 그렸다. 책상 위에는 박지훈이 발견한 열쇠가 든 봉투가 서류 더미 사이에 놓여 있었다. 이 열쇠 어디서 보낸 겁니까? 그가 과학수사팀 기술자에게 물었다. 춘천시에서요. 발신인 이름은 없지만 봉투의 필체는 고 강민호 씨의 필체와 일치합니다. 한태석은 텅 빈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누군가 그녀에게 상기시키고 싶었던 거군. 그가 자신에게 하듯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이 게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집에서 고은영은 창가에 앉아 끝없이 내리는 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오른손에는 낡은 열쇠가 손가락 사이에서 천천히 돌고 있었다. 때때로 그녀는 그것을 부서뜨리려는 듯 꽉 쥐었다. 조용히 있지는 않을 거구나, 강민호. 그녀가 속삭였다. 모든 게 끝난 후에도 그녀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려 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그 남자의 목소리가 부드럽지만 압박적으로 떠올랐다. 은영아, 네가 만든 것에서 도망칠 수는 없어. 그녀는 벌떡 일어났다. 열쇠가 바닥에 떨어져 날카로운 금속 소리를 냈다. 그녀는 그 목소리가 현실이 아닐 리 없다고 알았지만 죄책감이 없는 것을 듣게 만들었다. 숨이 가빠지고 눈은 조용한 방 안을 두리번거렸다. 해가 질 무렵 박지훈은 남겨진 계산서를 전달한다는 단순한 이유로 고은영의 집으로 다시 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무언가가 그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도착했을 때 가게는 조용해 보였다. 비 때문에 길은 진흙투성이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조용히 노크했다. 대답이 없었다.
다시 시도했지만 빗소리만 들렸다. 떠나려 할 때 그의 눈은 대나무 울타리에 끼어 있는 젖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그는 천천히 그것을 집어들었다. 위의 필체는 희미했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오늘 밤 집 뒤 게울로 오시오. 오후 내내 그 편지 내용은 그의 마음을 괴롭혔다. 밥도 먹을 수 없었고 낮잠도 잘 수 없었으며 비가 거세질수록 불안해졌다. 잊어야 한다고 알았지만 호기심이 두려움보다 더 강하게 그를 묶었다. 한편 한태석은 청계리로 향하는 길이었다. 그는 방금 강민호의 오래된 휴대폰 번호가 오늘 오후 몇 분 동안 다시 활성화되어 고은영의 휴대폰으로 나 아직 여기 있어 라는 단 하나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보고를 받았다. 한태석은 핸들을 두드리며 젖고 안개 낀 앞길을 바라보았다. 누군가 그 여자의 두려움을 가지고 놀고 있군. 그가 생각했다. 하지만 누구지? 강민호가 아직 살아있는 건가?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오래된 상처를 들쑤시려는 건가? 밤이 빠르게 내리고 비는 옅은 이슬비로 변했다. 안개가 다시 마을을 뒤덮었다. 고은영의 집에서는 현관등이 꺼져 있었고 오직 테이블 위에 촛불만이 방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든 열쇠를 바라보다가 뒷문을 쳐다보았다. 밖에서 진흙을 밟는 발소리 같은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거기 누구예요?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문을 살짝 열었다. 축축한 밤 공기가 진흙과 젖은 풀냄새를 실어와 덮쳤다. 멀리서 개울가의 한 형체가 안개 속에 조용히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젖은 재킷을 입은 박지훈이 같은 종이를 들고 있었다. 전 그냥 알고 싶어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고은영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얼굴이 창백했다. 너무 많이 하는 건 위험해요, 지훈 씨. 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알고 있어요. 박지훈이 재빨리 대답했다. 누군가 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가 젖은 종이를 들어 올렸다. 고은영의 눈이 커졌다. 어디서 그걸? 집 울타리에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고은영은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얼굴이 굳어졌다. 들어와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밖에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박지훈은 망설였지만 따라 들어갔다. 안에서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벽에 긴 그림자를 만들었다. 누가 그 편지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고은영이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그 가방이 발견된 후로 누군가 매일 밤 이 집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녀는 습기 찬 창문을 바라보았다. 귀신을 믿어요, 지훈 씨? 박지훈은 침을 삼켰다. 모르겠어요. 고은영은 옅게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씁쓸하게 느껴졌다. 그렇다면 오늘 밤 당신은 알게 될 거예요. 밖에서 한태석은 멀지 않은 곳에 차를 주차했다. 그는 검은 비옷을 입고 멀리서 그 집을 바라보았다. 그는 누군가 그곳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오늘 밤이 수사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부하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개울 쪽에서 감시해. 내가 신호 줄 때까지 움직이지 마. 집안에서 고은영은 박지훈과 마주 앉아 있었다. 당신은 이해 못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압박감이 있었다. 민호 씨는 그냥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는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될 것들을 알았어요. 그가 떠났을 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과거는 결코 완전히 죽지 않더군요. 박지훈은 혼란스럽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럼 강민호 씨가 아직 살아있다는 건가요? 고은영은 침묵했다. 순간 밖에서 번개가 치며 그림자 뒤에 가려진 그녀의 연약한 얼굴을 비추었다. 나도 모르겠어요. 그녀가 거의 들리지 않게 속삭였다. 창밖에서 한태석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오늘 밤 무언가 드러날 것이라고 알았다. 하지만 움직이기도 전에 개울 쪽에서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재빨리 돌아보았다. 안개 뒤편에서 검은 옷을 입은 형체가 고은영의 집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손전등을 들었지만 그 형체는 나무 뒤로 사라졌다. 갑자기 촛불이 꺼졌다. 바람소리가 창문을 뚫고 들어와 방을 칠흑 같은 어둠으로 만들었다. 박지훈은 당황하며 일어섰다. 은영 씨, 조용히 해요. 고은영이 재빨리 속삭였다. 들어요. 밖에서 울타리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지막이 들렸다가 조용해졌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숨을 죽였다. 밖에서 한태석은 손전등을 개울 쪽으로 비추었다. 물은 나무잎과 섞여 천천히 흘렀다. 하지만 진흙 사이에서 무언가 반짝였다. A라는 글자가 새겨진 작은 금속 체인이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 꽉 쥐며 자신에게 속삭였다. 오늘 밤 비는 증인을 데려왔군. 어둠 속에서 고은영의 숨이 멎었다. 그리고 순간
그녀는 자신이 아주 잘 아는 발소리를 들었다고 확신했다. 길고 비가 내리던 밤이 지난 아침, 청계리 마을은 여전히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축축한 공기가 살갗을 찔렀고 바나나 잎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구석구석에서 선명하게 들렸다. 한태석은 고은영의 집 앞에 서서 집 뒤편으로 향하는 젖은 땅 위의 발자국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젯밤 촛불이 꺼진 후 그의 팀이 몇 분 뒤에 도착했을 때 집은 이미 비어 있었다. 고은영도 박지훈도 없었다. 오직 테이블 위에 녹아내린 촌농의 잔해와 공기 중에 희미하게 남은 제스민 향기뿐이었다. 한태석은 쪼그리고 앉아 장갑 낀 손으로 땅을 만졌다. 급하게 떠났군.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아침 하늘은 잿빛이었고 태양은 안개 뒤에서 힘없이 보였다. 한태석은 손바닥을 펴 A라는 글자가 새겨진 작은 금속 체인을 보여주었다. 그는 그것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속삭였다. 강민호, 아직 여기 있는 거냐? 몇 시간 후 박지훈은 마을 길가에서 발견되었다. 젖은 바나나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고 흠뻑 젖은 몸은 떨고 있었다. 경찰관들이 그를 강원지방경찰청으로 데려왔다. 차가운 작은 조사실에서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머리카락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다. 한태석이 커피 2잔을 들고 천천히 들어왔다. 많이 추웠겠군.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지훈은 대답하지 않고 테이블만 쳐다보았다. 제가 왜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쉬어 있었다. 전 그냥 은영 씨를 도우려고 했는데 그러다 모든 게 어두워졌어요. 한태석은 날카롭지만 인내심 있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전되기 전에 뭔가 기억나는 거 있나? 박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창밖에서 들려온 발소리뿐이었어요. 그러다 바람이 촛불을 껐죠. 그는 잠시 멈춰서서 창백한 얼굴을 문질렀다. 그리고 그 후에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은영 씨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한태석은 몸을 약간 앞으로 숙였다. 누구 목소리였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왠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았어요. 머리가 무겁게 느껴졌다. 기억은 빗소리와 두려움에 흐릿했다. 한편 다른 곳에서 고은영은 진흙탕 길을 따라 오래된 터미널로 급하게 걷고 있었다. 머리는 젖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잠 부족으로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는 가슴에 작은 가방을 껴안고 있었다. 안에는 지갑, 휴대폰, 그리고 이제 비에 녹슨 낡은 열쇠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경찰이 자신을 찾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발은 멈추려 하지 않았다. 모든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멈추면 강민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이는 것 같았다. 그렇게 그냥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은영아? 그녀는 다리 근처의 낡은 매점에서 멈춰서서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청소 중이던 한 청소부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어디 가세요? 그 남자가 정중하게 물었다. 고은영은 억지 미소를 지었다. 춘천에요. 아침 일찍 가족 일이 좀 있어서요. 그녀가 재빨리 대답했다. 그녀는 다시 걸음을 옮겼지만 이상한 느낌에 고개를 돌렸다. 아까 그 청소부가 여전히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마치 알아보는 듯했다. 은영 씨,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저 예전에 강민호 씨랑 같이 대게 물건 자주 배달했었어요. 고은영은 멈춰섰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그녀가 재빨리 말하고 떠났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은 점점 빨라져 거의 뛰다시피 했다. 경찰서에서 한태석은 오래된 서류를 펼쳤다. 종이 한 장에서 강민호의 사진이 그를 마주 보았다. 어쩌면 그가 아직 살아있는 걸까? 그는 생각했다. 이전에 법의학 결과는 일치했지만 너무 많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오래된 번호가 활성화되고 메시지가 나타나고 이제 A4랭이 체인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기술자를 불렀다. 오래된 DNA 샘플 다시 채취해요. 재확인이 필요해. 한태석은 사무실로 돌아와 전날 밤 고은영의 집 주변 CCTV 녹화 영상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비 때문에 카메라가 꺼지기 전 집 뒤편에 한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는 이미지를 확대했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그의 숨을 멎게 하기에 충분했다. 말도 안 돼. 그가 속삭였다. 강민호잖아. 옆방에 앉아있던 박지훈은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한태석이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다. 이거 봐. 그가 녹화 영상을 틀며 말했다. 박지훈은 화면을 쳐다보았다. 눈이 커졌다. 저 사람이 제가 목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한태석은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확실해? 틀림없어요. 창밖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걸 들었어요. 한태석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다면 그를 찾아야지. 춘천으로 가는 길에 고은영은 반쯤 빈 낡은 버스를 탔다. 그녀는 뒷좌석에 앉아 습기 찬 창문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그림자는 지쳐 보였지만 그 그림자 뒤로 정류장에 서서 버스를 똑바로 쳐다보는 한 남자의 실루엣을 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그것이 강민호라고 확신했다. 어쩌면 그저 환영일지도 모른다고 알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강민호가 정말로 돌아왔다고 믿고 싶었다.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안개가 그 실루엣을 삼킬 때까지 유리창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한태석은 무전으로 터미널 상황실에 연락했다. 네, 팀장님.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아침 고은영의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여자가 춘천행 버스를 탔습니다. 한태석은 재빨리 일어섰다. 춘천. 그가 중얼거렸다. 그는 박지훈에게 돌아섰다. 우리도 간다. 박지훈은 침을 삼켰다. 하지만 저는 넌 그녀를 본 마지막 증인이야. 네가 필요해. 춘천으로 가는 여정은 폭우와 함께였다. 차는 좁은 길을 달렸고 나무들은 우는 것처럼 물방울을 떨어뜨렸다. 박지훈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얼굴이 창백했다. 한 팀장님,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만약 강민호 씨가 아직 살아있다면 왜 지금 나타난 걸까요? 한태석은 앞길을 계속 주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가끔 죽은 사람은 정말로 떠나지 않아. 지훈아. 가끔 돌아오는 건 그의 몸이 아니라 그가 남긴 무언가지. 그들이 춘천의 낡은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고은영을 태운 버스는 이미 떠난 후였다. 하지만 대기 의자에서 한태석은 무언가를 발견했다. 손잡이에 S라는 글자가 새겨진 검은 우산이었다. 그는 천천히 그것을 집어들었다. 아까 여기 있었군.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팀장님, 반대편에서 과학수사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래된 가방의 DNA 샘플을 재검사했습니다. 강민호 씨의 데이터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태석은 침묵했다. 비가 그의 심장 박동 소리 외에 모든 소리를 덮었다. 박지훈은 혼란스럽게 쳐다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한태석은 비에 흐릿한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민호는 아직 죽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뜻이지. 그리고 그 말과 함께 모든 퍼즐은 방향을 바꾸었다. 춘천의 하늘은 오후 4시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어둡게 변했다. 서쪽에서 검은 구름이 몰려와 차갑고 무거운 비 냄새를 실어 날랐다. 한태석은 낡은 터미널 앞에서 검은 우산을 손에 들고 차량 불빛을 반사하는 젖은 아스팔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귀에는 국과수 연구소의 목소리가 여전히 맴돌았다. 피해자는 강민호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말들은 머릿속에서 맴돌며 안도감, 의심,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박지훈은 그의 옆에 서 있었다. 몸이 떨렸다. 그렇다면 가방 속에서 죽은 사람은 누구예요? 한태석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터미널 뒤편, 안개에 덮인 철로를 바라보았다. 좋은 질문이야. 하지만 누가 죽었는지 알기 전에 우리는 누가 살아있는지부터 알아내야 해. 거의 1시간 동안 폭우 속에서 좁은 길을 달려 그들은 그날 오후 북한강 강변에 도착했다. 현지 경찰은 그들에게 강가에 있는 낡은 집이 예전에 강민호가 목공소로 사용했던 곳이라고 알려주었다. 한태석은 그곳을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차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는 가슴을 짓누르는 리듬 같았다. 박지훈은 조수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버스 좌석 밑에서 발견한 고은영의 메모가 든 작은 가방이 쥐어져 있었다. 앞마당의 종이에는 단지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사라지면 찾지 마. 모든 것은 낡은 집에 쓰여 있어. 집은 대나무 숲 사이에 서 있었다. 벽은 낡았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다. 문 앞에는 강민호 목공이라고 쓰인 나무 간판이 여전히 비스듬히 걸려 있었다. 한태석은 창문 쪽으로 손전등을 비추었다. 내 뒤에 있어.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섰다. 축축한 나무 냄새와 먼지가 방을 가득 채웠다. 어지러운 작업대 위에는 몇 가지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다. 녹슨 망치, 노트, 그리고 낡은 사진. 한태석은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서 강민호는 같은 목공소 앞에서 고은영과 함께 미소 짓고 있었다. 하지만 오른쪽에는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 젊은 남자였고 얼굴은 그림자에 반쯤 가려져 있었다. 이 사람 알아? 한태석이 물었다. 박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한태석은 사진을 재킷 주머니에 넣었다. 뒷방으로 걸어갈 때 한태석은 문 앞에 젖은 샌들 한 켤레를 스쳐보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창고로 이어지는 작은 계단 아래에서 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들렸다. 그곳의 나무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축축한 공기가 새어나왔다. 한태석은 손전등을 비추었다. 안에는 빈 선반과 비닐로 덮인 봉투가 놓인 테이블 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열었다. 안에는 강민호의 필체로 된 몇 장의 메모, 집 설계도, 이름 목록, 그리고 한태석의 숨을 먹게 한 마지막 문장이 있었다. 내가 사라지면 은영이를 찾아 그녀가 알고 있어. 박지훈은 재빨리 읽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네요. 한태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강민호가 정말 살아있다면 그는 누군가 혹은 무언가로부터 숨어 있는 거야. 밖에서 천둥이 울렸다. 손전등 불빛이 잠시 깜빡이다가 꺼졌다. 이제 빗소리는 지붕 위를 걷는 발소리처럼 들렸다. 박지훈은 긴장해서 한태석의 팔을 잡았다. 팀장님, 밖에 누가 있어요? 한태석은 귀를 기울였다. 물소리와 대나무 잎소리 사이에서 정말로 무언가 들렸다. 천천히 앞문으로 다가오는 발소리. 한태석은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테이블 뒤에 숨었다. 문이 삐걱거리며 천천히 열렸다. 문지방에 한 사람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가느다란 몸, 풀어진 머리카락, 밖에서 비친 번갯불에 창백한 얼굴. 고은영이었다. 그녀는 흠뻑 젖은 채로 서 있었다.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벌써 오셨네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한태석은 천천히 일어섰다. 은영 씨, 얘기 좀 해야겠어.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어요, 팀장님. 그녀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모든 걸 여기에 다 썼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탄했지만 눈에는 마침내 숨는 것을 멈춘 사람의 이상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로 걸어가 서랍을 열고 가죽 노트 한 권을 꺼냈다. 강민호와 저에 대한 모든 것이에요. 한태석은 조심스럽게 노트를 받았다. 강민호는 살아있소? 고은영은 바닥을 응시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가 아직 밖에 있다면 그건 제가 아직 죄를 씻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박지훈은 혼란스럽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잘못이요? 고은영은 젊은 청년을 바라보았다. 입술이 떨렸다. 작은 거짓말로 모든 걸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그 거짓말이 오히려 죽음을 낳았더군요. 한태석은 첫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가방 사건이 일어나기 2년 전에 날짜가 적혀 있었다. 필체는 단정했지만 떨리고 있었다. 강민호는 마을의 누군가와 나의 관계를 알았다. 그날 밤 우리는 심하게 다퉜다. 그는 떠났고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루 뒤 누군가 피가 든 검은 가방과 협박 편지를 들고 왔다. 한태석은 고은영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날 밤 누가 왔소? 고은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빗물과 섞였다. 김동현이었어요. 그가 강민호는 이제 없고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전 강민호의 시신을 본 적이 없어요. 오직 가방과 두려움뿐이었죠. 박지훈은 노트를 바라보다가 속삭였다. 그럼 가방에 있던 건 강민호가 아니었군요. 고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가방이 발견된 후 강민호의 옛날 번호로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어요. 나 아직 여기 있어 라는 한 문장만 담긴 메시지들이었죠. 다시 천둥 소리가 밖에서 울렸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창문이 저절로 열렸다. 번갯불 속에서 한태석은 창밖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강 건너편에 한 남자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자신과 같은 검은 우산 아래. 한태석은 얼어붙었다. 지훈아, 저거 봐. 하지만 박지훈이 돌아봤을 때 그 그림자는 이미 비와 함께 사라진 후였다. 고은영은 텅 빈 눈으로 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항상 비가 올 때 와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아마 그게 진실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는 걸 제게 상기시키는 방법이겠죠. 한태석은 천천히 노트를 덮었다. 아니요, 은영 씨. 진실은 결코 가라앉지 않소. 단지 잠시 묻혀 있을 뿐이지. 그는 어두운 강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는 파내기 시작할 거예요.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다. 마치 하늘조차 드러나기 시작한 진실을 숨기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길고 비 내리던 밤이 지난 후 춘천의 아침은 천천히 찾아왔다. 북한강과 대나무 숲 사이에는 여전히 짙은 안개가 걸려 있었다. 그들이 밤을 보낸 낡은 집은 음산해 보였다. 축축한 나무 냄새가 박지훈이 갓 내린 블랙커피 향과 섞였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축축하고 무거웠다. 마치 끝나지 않은 비밀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한태석은 테라스에 서서 고요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마치 어젯밤 아무런 그림자도 숨기지 않았던 것처럼 그의 손에는 여전히 고은영의 젖은 노트가 쥐어져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는 일부가 번져 글씨가 흐릿했지만 급하게 쓴 문장은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만약 강민호가 정말 살아있다면 누군가 그의 운명을 다른 사람의 목숨과 맞바꾼 것이다. 한태석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누군가 운명을 맞바꿨다고. 하지만 누가? 고은영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머리카락은 여전히 축축했고 눈은 부어 있었지만 한결 차분해 보였다. 마치 너무 오랫동안 과거로부터 도망치다 마침내 포기한 사람 같았다. 박지훈이 그녀 앞에 커피잔을 놓아주며 말을 찾으려 애썼다. 어젯밤. 정말 그 사람을 보신 거예요? 고은영은 시선을 들었다. 모르겠어요. 가끔은 내가 보는 것이 내 죄책감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느껴요. 한태석이 어젯밤 발견한 노트와 낡은 사진을 들고 들어왔다. 그는 그것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 사진 속 남자, 기억나시오? 고은영은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오른쪽에 젊은 남자 얼굴이 서서히 오래된 기억의 조각들을 되살렸다. 김동현이에요. 그녀가 속삭였다. 예전에 민호 씨의 직원이기도 했고 저를 너무 돕고 싶어 했던 사람이기도 했죠. 한태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밤 가방을 들고 온 사람이 그였고 고은영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안개 낀 창문을 향해 있었다. 네, 민호 씨는 이제 없고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를 믿었어요. 아마 제가 죄가 없다고 믿고 싶었기 때문일 거예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박지훈은 한태석이 단지 글자 이상의 것을 읽는 듯 노트를 응시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팀장님, 만약 김동현이 가방을 가져왔다면 그가 그 죽음에 대해 뭔가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한태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고 혹은 그가 더 큰 게임의 일부일 수도 있지. 그는 강민호의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희미해진 그곳에는 붉은 잉크로 쓰여 있었다. 김동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다. 그는 이 목공소의 비밀을 알고 있다. 그 문장은 한태석의 가슴을 조여왔다. 목공소의 비밀이라. 그는 생각했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뒤쪽 벽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나무와 오래된 페인트 냄새가 마치 예전에 진심으로 일했던 누군가의 손길처럼 남아 있었다. 그는 색이 약간 다른 나무판을 조용히 두드렸다. 속이 빈소리가 들렸다. 지훈아, 나 좀 도와줘. 그가 말했다. 그들은 천천히 판자를 뜯어냈다. 그 뒤에는 금속 선반과 먼지 쌓인 나무 상자, 몇 개가 있는 좁은 공간이 숨겨져 있었다. 고은영은 놀라 쳐다보았다. 이런 공간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어요. 한태석은 상자 중 하나에 손전등을 비추었다. 그곳에는 매직펜으로 희미하게 Z1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열었다. 안에는 보석도 돈도 아닌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계약서, 프로젝트 사진, 그리고 강민호와 김동현의 이름으로 된 몇 개의 토지 증명서였다. 박지훈은 재빨리 읽었다. 두 사람이 함께 큰 프로젝트를 했었네요. 근데 왜 모든 걸 숨겼을까요? 한태석은 마지막 페이지를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가방 사건이 일어나기 2주 전 날짜의 공증인 도장이 찍혀 있었다. 김동현은 큰 빚을 졌고 이 프로젝트는 실패했어. 그는 잠시 멈췄다. 만약 그렇다면 어쩌면 김동현은 자신의 흔적을 지울 방법이 필요했을지도 몰라. 고은영은 눈을 감았다. 숨이 가빴다. 그래서 그가 누군가를 죽이고 내가 그게 강민호라고 믿게 만든 거군요. 한태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말이 그 여자에게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박지훈은 고은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어쩌면 강민호 씨는 아직 살아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가 모든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